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크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 가운데 매우 핵심적인 개념인 주체의 전복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캉이 말하는 주체의 전복은 단순한 변화나 수정이 아니라 주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말 그대로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이 전복은 무의식과 언어, 그리고 상징적 질서라는 정신분석의 중심 요소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자율적이고 통일된 자아라는 개념에 도전하면서 정신분석이 실행되는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 전통적인 주체 개념과 라캉이 말하는 주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주체를 흔히 자아와 동의어로 보며 의식적이고 통일된 실체로 이해해왔습니다. 철학에서도 흔히 의식의 주체나 지식의 주체라는 용어가 사용되죠. 그러나 라캉은 여기에 전면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에게 진정한 주체는 의식의 자아가 아니라 무의식의 주체입니다. 이는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지구 중심의 세계관을 태양 중심으로 뒤바꾼 것처럼 주체의 중심을 의식적인 나에서 무의식으로 이동시키는 전환입니다. 라캉에 따르면 주체는 단일한 인격체나 물질적 실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언어와 욕망의 효과로 드러나는 하나의 구조적 이치, 다시 말해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체는 의미 질서 속에서 나타나며 다른 기표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기표로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이 주체의 전복에는 어떤 중요한 측면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분열입니다. 라캉에게 주체란 하나로 통합된 전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분열된 존재입니다. 이 분열은 주체가 언어에 진입하면서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주체는 언어와 상징적 질서 속에 들어가면서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 사이의 균열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분열은 자아로 대표되는 주체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소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소외입니다. 주체는 언어와 상징계를 통해 소외됩니다. 즉, 자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주체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주체 안에 있는 타자에 가깝습니다. 이 소외는 주체가 자신을 닮은 어떤 외부의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세 번째는 무의식입니다. 라캉은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무의식은 단순한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타자의 담론입니다. 따라서 무의식은 의식적 자아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나 진정한 주체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언어입니다. 라캉에게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주체를 만들고 형성하는 근본적인 구조입니다. 주체는 언어와 상징적 질서의 지배를 받으며 주체의 발화는 항상 타자를 통해 매개됩니다. 다시 말해, 대타자의 담론은 주체가 의도한 의미를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다섯 번째는 욕망입니다. 주체의 욕망은 자신의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타자의 욕망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주체의 욕망은 항상 결핍된 것을 향하며 이 결핍의 중심에는 대타자가 있습니다. 또한 주체의 주의상스, 즉 쾌락과 고통의 특수한 형태도 대타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알아야 할 주체입니다. 정신분석 과정에서 피분석자는 지식을 분석가에게, 즉 대타자에게 귀속시키며 전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이 과정을 통해 피분석자는 자신을 구성하는 무의식적 요소들을 점차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아 심리학의 거부입니다. 라캉은 자아의 강화에 집중하는 자아 심리학을 정신분석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아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적응과 사회적 수능을 초래하며 이는 정신분석의 전복적인 본질을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전복과 것의 콤플렉스입니다. 주체의 전복은 것의 콤플렉스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것의 콤플렉스는 상상적 질서에 존재하던 것을 상징적 질서로 대체하면서 욕망과 타자와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옵니다. 이처럼 주체의 전복은 의식적 자아의 급진적인 탈중심화를 포함하며 무의식과 언어,
상징적 질서로 초점이 옮겨지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아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대한 도전이며 정신분석이라는 실천 그 자체의 본질을 다시 성찰해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주체의 전복, 그 핵심은 주체가 더 이상 통일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주체는 본질적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그 분열은 무의식 속에서 특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주체의 분열은 꿈과 임상 사례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표현되는 중요한 장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미 꿈을 무의식의 왕도라 불렀고, 라캉은 그 맥락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언어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합니다. 꿈은 단순히 억눌린 욕망이 이미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표와 기회가 어긋나는 상징적 구조 안에서 무의식의 욕망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꿈속의 주체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꿈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이 되기도 하고 타인이 되기도 하며 심지어 여러 인물이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체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나, 즉 분열된 주체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꿈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 속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것은 내 무의식의 욕망이 외부의 인물이나 장면을 통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꿈의 구조는 주체가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단일한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체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언어와 상징적 질서 속에서 기표들의 흐름 속에 자신을 맡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임상 사례 속에서 나타나는 주체의 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에서 우리는 흔히 환자가 말하는 나와 그가 무의식 중에 드러내는 또 다른 나 사이의 긴장을 목격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일관된 자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분석 과정이 진행될수록 무의식적인 말실수, 반복되는 상징, 불일치하는 기억의 조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분석가는 환자가 무의식 중에 표현하는 욕망과 상징을 따라가면서 그가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했던 진정한 주체의 위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의 전복이 실현되는 자리이며 환자는 자신의 언어 속에서 자신이 아닌 어떤 타자의 욕망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게 됩니다. 임상 사례에서 나타나는 분열은 때로 환청, 환상, 상상적 동일시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정신증의 경우 분열된 주체의 구조가 언어적 혼란과 망상의 형태로 외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경증에서도 주체는 언제나 분열된 상태로 존재하며 분석을 통해 그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치유와 전복의 핵심이 됩니다. 이처럼 꿈과 임상 사례는 주체가 언어와 욕망 속에서 어떻게 분열되고 구성되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주체는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언제나 상징적 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위치 지어지는 기표의 효과이며 무의식의 말로 드러나는 기묘한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체의 전복과 분열된 주체의 드러남은 라캉 정신분석의 가장 깊고도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자아를 강화하고 통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아 너머의 무의식적 구조를 드러내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정신분석의 진정한 길이며 이 여정에서 우리는 언어의 주체, 욕망의 주체, 타자의 시선 속에서 형성된 주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념들이 실제 삶과 무관한 철학적 추상이 아니라 꿈속의 경험, 말의 실수, 관계 속의 감정 같은 구체적인 장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